가족의 소음 속에서 지친 나, 방문을 멈추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3세 여성, 이름은 여기서 윤희라고 부르겠습니다. 윤희는 3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모두 결혼을 했고 아이도 키우고 있죠. 반면 윤희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해요. 어린 시절부터 서로 도우며 자랐고 남들처럼 크게 다툰 기억도 없어요. 명절이면 늘 한자리에 모였고 아이들이 생긴 뒤에는 조카들 얼굴 보는 재미로 가족 모임을 기다리곤 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TV는 항상 켜져 있고 조카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고 부모들은 큰 소리로 서로를 부르며 대화했죠. 윤희는 그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족이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활기차고 그게 정상인 거겠지.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윤희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며칠씩 피곤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조카들과 놀고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까지 도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피로를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인데 왜 나만 조용히 앉아있으면 무성의한 사람처럼 보일까? 어느 날 윤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윤희야, 너 내가 없으니까 좀 여유 있잖아. 그릇 좀 더 닦아줘.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애가 없으니까 여유 있지라는 말. 그건 어쩌면 넌 가족이지만 완전한 가족은 아니야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회상합니다. 언니가 그런 말을 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속상했어요. 나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늘 뭔가를 더 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윤희는 그 뒤로 가족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기 전부터 걱정이 되었고 다녀오면 며칠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피하고 싶은 내가 이상한 걸까? 그러던 중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네 집에 모일 건데 시간 괜찮지?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엔 좀 쉬고 싶어. 지난번에도 다녀오고 며칠 동안 너무 피곤했어. 동생은 잠시 정적 후에 말했습니다. 너무 바빴구나, 알겠어. 근데 엄마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긴 하시더라. 그 말에 윤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 가족은 보고 싶어 하고 나는 그걸 외면하려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친 것이라는 걸요. 그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이 항상 보조자였고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걸요.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함께 하면서도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형제자매 도와주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누군가 너 괜찮아? 라고 딱 한마디만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이후 윤희는 가족 모임을 전처럼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갈 때는 미리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 이번에는 잠깐 들렀다가 갈게. 몸이 좀 피곤해서 길게는 못 있을 것 같아.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점점 이해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조카들도 이제는 윤희 이모가 조용히 책 읽는 걸 방해하지 않고 언니도 어느 날은 피곤하지 않게 일찍 와줄래? 라고 먼저 물어봤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 모임이 힘들다는 불평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조심스러운 외침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혹시 여러분도 그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지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진 않았는지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의 여자친구를 제외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라는 선택이 가져온 갈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25세 남성, 이름은 여기서 민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석은 약혼자와 2년간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둘 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호화로운 결혼식보다는 가까운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 아담하게 치르는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대부분 순조로웠습니다. 예식장 예약, 청첩장, 식순까지 큰 마찰 없이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민석아, 결혼식 때 나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정숙이도 데려가려 한다. 정숙, 아버지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민석의 부모님은 그가 대학 시절이던 시기에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가 몇 해 전부터 정숙 씨와 동거 중이었죠. 민석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었지만 정숙 씨와의 사이는 그다지 가까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썼고 대부분의 대화는 밋밋한 인사 정도였죠. 민석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정숙 씨는 이번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정적. 아버지는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그게 꼭 그래야 하는 이유라도 있냐? 민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저랑 그녀가 함께 계획한 거고 우리는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었어요. 정숙 씨와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민석은 아버지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엄청 화나셨어. 정숙 씨가 가족으로 인정 못 받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하셨어. 민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은 내 인생의 날인데 왜 내가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때문에 미안해야 하지? 민석은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정숙 씨와 함께 산다는 걸 이해합니다. 아버지 인생이고 저는 간섭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결혼식은 정말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민석은 약혼자에게도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민석이 선택한 거면 좋아. 우리 둘만의 날이니까 부담 갖지 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릴 적 민석은 아버지와 유독 가까웠습니다. 야구장에도 데려가고 과학 전시회에도 함께 다녔죠. 이혼 이후에도 아버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족으로서의 유대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민석은 그 관계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아버지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민석 인생에서 어떤 자리인지 잘 알게 됐다. 축하한다. 민석은 울컥했습니다.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고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버지는 혼자 오셨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식사도 빨리 마친 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석은 그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 결혼식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 공간, 내 감정,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 근데 왜 이 선택이 아버지에겐 배척처럼 느껴졌을까? 그는 여전히 그 물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민석은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남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날 내가 타협했다면 아마 평생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솔직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군가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가족이라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자식의 결혼식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의 비판에 맞서다 가족이 갈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쉽게 건너뛰게 되는 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랑이 상처로 바뀌고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2세의 여성. 이름은 여기서 세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영은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직장인, 본인은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며 아이를 돌보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근처에 살며 자주 왕래했고 평소에도 손녀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세영도 처음엔 그런 어머니의 도움을 고마워했죠. 그러나 그 고마움은 점점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말투였습니다. 아이의 식사 습관, 잠자는 시간, 말투, 옷차림까지. 세영이 하는 대부분의 양육 방식에 대해 어머니는 늘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애가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니니? 요즘 엄마들은 너무 아이 말을 많이 들어. 그래서 애가 버릇 없어져. 이건 내가 너 키울 땐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야. 세영은 애써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점점 뭔가가 쌓여갔죠. 나는 엄마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아. 시대도 바뀌었고 아이도 다르고 나도 다르니까. 근데 왜 자꾸 틀렸다고 말하는 걸까?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딸아이의 식사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날은 특히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얘가 밥을 이렇게 흘리면서 먹는 걸 너는 그냥 놔둬. 너무 관대한 거 아냐? 이래서야 나중에 학교 가서 얼마나 힘들겠니? 순간 세영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주변엔 시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함께 앉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름대로 교육하고 있어. 다른 방식일 뿐이야.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내가 틀렸다는 거야? 세영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을 좀 인정해달라는 거야. 나도 아이 엄마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처받았어. 자식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시더라. 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무시하려던 게 아닌데. 그저 나도 한 사람의 부모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날 키울 땐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도 언젠가 이 아이가 내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되면 그때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세영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현관문 앞에 서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손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영은 아이를 안아주시던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내 말투가 좀 날카로웠을 수 있어. 근데 그동안 나도 너무 지쳐 있었던 거 알아줘. 나도 엄마가 된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어. 모든 게 처음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생각하게 되더라. 너도 엄마였지. 그걸 내가 자꾸 잊었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줄이기 시작했고 세영도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이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침묵이 아닌 존중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이 다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어렵게 풀리는 게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로서의 독립을 원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들러리의 복잡한 관계, 결혼식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이라는 기쁜 날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28세의 여성, 이름은 여기서 은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은지는 대학 시절부터 8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소진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에 수시로 놀러 다녔고 연애 얘기며 직장 얘기까지 모두 공유하던 사이였죠. 은지는 얼마 전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들러리를 정하게 되었어요. 은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소진에게 들러리를 부탁했습니다. 내 옆엔 당연히 내가 있어야지. 소진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은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진은 요즘 한 남성과 복잡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정식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애매한 사이라 했습니다. 소진 본인도 그 남자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했고 매번 감정적으로 휘청거리며 헤어져야지 하다가도 다시 연락을 하고 은지는 걱정이 되었죠. 결혼식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소진이 은지에게 전화합니다. 야, 나 그 사람이랑 결혼식 같이 가도 돼? 요즘 좀 사이 좋아졌거든. 나 혼자 가기 싫어.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 몇 달 전 술에 취해 소진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 이전에도 소진을 두고 다른 여성과 동시에 만났던 사람. 소진 본인도 이 인간은 진짜 끝이야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가 결혼식장에 함께 온다. 은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결혼식이야. 나와 내 남편, 우리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날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불편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소진은 자주 감정 기복을 보였습니다. 드레스를 맞추러 가던 날엔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분위기를 흐리는 메시지를 몇 번 남겼죠. 나 요즘 좀 우울해서 드레스 사진 보면 기분이 이상해. 왜 이렇게 다들 행복해 보이냐? 은지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친구니까 같이 극복하자.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식은 단 한 번입니다. 그 하루만큼은 불편한 감정 없이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은지는 조심스럽게 소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진아, 너랑 나 사이 너무 소중해. 근데 이번 결혼식에서는 들러리에서 잠시 빠져줬으면 해. 그게 우리 우정에 상처가 덜 남을 것 같아. 한참 후 소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내 결혼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진짜 많이 서운하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소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그날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한편으론 마음이 편했어요. 행사 내내 웃을 수 있었고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찌르듯 남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은지는 여전히 소진과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SNS만 조용히 바라보는 사이가 되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우정이란 게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에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배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주한 갈등은 단순히 친구를 결혼식에서 제외할까 말까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뿐인 날에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사랑하지만 그 관계가 지금은 불안정하다면 내 결혼식이라는 무대에 초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 선택은 이기적인 걸까요? 현명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은지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딸의 레고 부상. 아내는 왜 우리를 비난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하루,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어떻게 가족 간 깊은 오해와 감정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더 상처 주는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6세의 남성, 이름은 도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도훈은 아내와 결혼한 지 8년 차, 7살 된 딸 서윤이와 함께 셋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날도 그런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주말 오후, 도훈은 서윤이와 거실에서 레고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딸이 만든 탑이 자꾸 무너지자 투정을 부렸고, 도훈은 괜찮아, 다시 해보자며 딸을 달랬죠. 잠시 후, 아내는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서윤이는 갑자기 아빠, 쉬 마려워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가 발바닥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레고 조각을 밟은 겁니다. 도훈은 급히 달려가 딸을 안았고 조심스레 발바닥을 살폈습니다. 붉게 찍힌 자국 하나. 피는 나지 않았지만 아이에겐 분명 아픈 순간이었겠죠. 도훈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안 치워서 미안해. 우리 서윤이 발바닥은 소중하니까 이제부터 조심하자. 응. 서윤이는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아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도훈은 놀랐습니다. 응.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냥 레고 조심하자고 한 건데.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아빠가 안 치워서 미안하다고 했고, 딸은 그걸 듣고 울고 있었고. 그럼 나 혼자 뭐야?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그냥 무관심한 엄마.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상황이 그렇잖아. 아이도 놀고 있었고, 내가 곁에 있었고. 그 순간은 그냥 아빠인 내가 책임진다고 한 거야. 아내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녁 시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딸도 엄마의 눈치를 보며 말수가 줄었고, 도훈은 괜히 잘못한 사람처럼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 그 상황에서 나를 탓했다고 느낀 거야?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모르겠지만 난 매일 애 보며 집안일해. 누가 뭘 하든 잘 되면 당신 덕분이고 잘못되면 엄마가 왜 그걸 못 봤어? 라는 말을 들어. 오늘도 아이가 다쳤는데 당신은 내가 안 치워서 미안해라고 했지. 그 말은 아이한테는 위로지만 나한텐 엄마는 안 봤지? 처럼 들렸어. 도훈은 그제야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는 책임의 의미로 말했지만 그게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도훈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가 다쳤으니 당연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했던 것뿐인데. 도훈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넌 왜 그렇게 느껴? 그건 오해야라는 말로 덮으려 한다. 그 순간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기보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라고만 말하는 게 편하니까. 그날 이후 도훈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윤이에게 뭐라 할 때 당신도 함께 듣는다는 걸 잊지 않을게. 그리고 당신이 뭘 느꼈는지 먼저 물어볼게. 우리 둘 다 서윤이의 부모니까.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마음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나도 그냥 너무 지쳤었나 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레고를 밟은 딸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의 갈래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고 그 믿음이 때로는 오해로 바뀌곤 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말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단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가족은 오늘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나요? 결혼 후 사랑이 식었나요? 안정과 열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란 감정이 시간 앞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 한 남성의 조용한 고민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걸까요? 사연의 주인공은 27세의 남성, 이름은 준호라고 하겠습니다. 준호는 여자친구와 3년간 동거 중입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 취향, 성격까지 거의 다 알고 있고 사소한 다툼도 줄어들 만큼 안정적인 사이가 되었죠. 처음엔 뭐든 좋았습니다. 같이 아침을 준비하고 나란히 넷플릭스를 보고 퇴근 후 마트에 들러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말합니다. 언젠가부터 그녀가 내 옆에 있어도 내가 혼자인 기분이 들었어요. 대화는 줄어들었고 웃음은 덜해졌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준호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문제일까? 너무 익숙해져서 표현을 안 하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진짜 식어버린 걸까? 그는 누군가와 새로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관계가 앞으로 평생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준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문득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3년 살았는데도 결혼 생각 안 드는 거면 그건 사랑 아닌 거야.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이 감정은 그냥 오래된 버릇 같은 걸까? 며칠 뒤 준호는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요즘 너무 무뎌진 것 같지 않아?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랑 함께하는 게 싫진 않아. 오히려 편해. 근데 가끔 우리 사이가 사랑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릴까?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진짜로 끝나가는 사이를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예전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처음 여행 갔던 날, 첫 크리스마스, 한겨울 눈 내리던 날 그녀가 목도리를 감아주던 모습. 그때는 분명 서로를 마주보기만 해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얼굴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오래 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감정이 식은 건지 아니면 이게 어른의 사랑 방식인 건지. 그는 고민 끝에 결심합니다. 이대로 결혼하진 않겠다고. 우리 둘 다 조금은 떨어져서 생각해보자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합니다. 그래. 우리 잠시 거리 두자. 그렇게 두 사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없는 공간에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준호는 혼자 지내는 동안 묘한 자유로움과 깊은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합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니 그녀의 반찬 투정이 그립고 혼자 영화를 보니 그녀의 중간 멘트가 떠오르고 혼자 자는 침대는 왜 그렇게 넓고 차갑던지.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밤 준호는 조용히 문자를 보냅니다. 나, 너 없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도착합니다. 나도 그래. 다시 시작해볼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큰 사건이나 배신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뜨거운 불꽃처럼 시작되지만 그 불을 지키는 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누는 작은 애정 표현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내 옆 사람과의 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